한국,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쟁사 전문가였고 숫자와 전략으로 승패를 계산하고 제국의 흥망을 논하는 데 있어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역사적으로 별 의미 없는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의 한마디를 듣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작은 나라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스 밀러예요. 27년 동안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전쟁과 전투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죠. 제 연구실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벽에는 지도가 가득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강의 준비를 하고 학생들에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어떻게 무찌르는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쟁은 단순해요. 보통 더 큰 군대가 이기죠.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역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거였고, 저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존중했어요.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숫자만 따랐거든요. 제게 역사는 그저 큰 수학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시작되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학생들이 제출한 몽골 제국에 관한 리포트를 읽고 있었죠. 몽골인들은 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한 무서운 전사들이었어요. 심지어 동양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중국까지 정복했죠. 이건 제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강한 자가 항상 이기니까요. 그런데 한 학생의 리포트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여러 번 정복하려 했음에도 한국이 어떻게든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고 쓰고 있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를 남기고 있었어요. 사실 확인 필요. 가능성 낮아 보임. 바로 그때 누군가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학과장인 베버 박사였습니다. 그녀가 제 연구실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한스,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봉투를 건네며 말하고 있었어요. 올해 국제전쟁사 학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려요. 당신이 발표해주길 원하고 있대요. 저는 봉투를 받았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전쟁 전략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인데. 베버 박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당신이 가봐야 할 이유 아닐까요? 27년 동안 같은 생각만 가르쳐 왔으니 이제 새로운 공기를 마실 때가 된 건 아닐까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초대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서울. 베를린에서 너무 멀고 제가 아는 모든 것과는 너무 다른 곳이었죠. 그날 저녁, 평소처럼 혼자 아파트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벽에는 유럽 전쟁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죠. 로마의 정복, 나폴레옹의 전투, 2차 세계대전 전략들이요. 이 이야기들은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중국 역사에 관한 책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중국을 연구해왔어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작은 문화들을 흡수했는지 흥미로웠죠.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중국이 이웃 민족을 정복하면 몇 세대 안에 그 민족들은 중국인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중국을 정복한 강력한 몽골인들조차 결국 중국의 관습과 언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수천 년 동안 중국 바로 옆에 있었어도요. 왜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흡수되지 않았을까요? 이 작은 반도가 어떻게 자기만의 문자체계, 음식, 생활 방식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에 대해 진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산과 지리적 특성 때문일 거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침략을 어렵게 만든 자연 장벽이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훨씬 더 큰 산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정복했으니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초대장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
제 꼼꼼한 일상을 방해할 테고 편안한 삶도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 의문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노트북을 열어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돼. 유럽 군사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관광지 몇 군데 둘러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지. 날짜를 확인했어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였죠. 달력에 표시하고 발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큰 군대와 강한 경제력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제 평소 발표였어요. 몇 년 동안 해왔던 똑같은 발표였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단순한 여행이 전쟁과 힘, 그리고 생존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복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배우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여정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 여행은 길고 피곤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베를린보다 더 따뜻하고 습했죠. 주변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이 적힌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벌써부터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죠. 공항에서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이수연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검은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옷차림은 단순하지만 깔끔했고 팔 아래에는 오래된 책들을 여러 권 끼고 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밀러 교수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젊은 여성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금발을 뒤로 묶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그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레아 슈타인이에요.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 과정 중이고 이 교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유럽 전쟁사에 관한 책을 모두 읽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제 생각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였죠.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예상치 못한 도시를 보게 됐어요. 서울은 거대했고 하늘을 찌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는 알록달록한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궁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죠. 아주 오래된 것과 아주 새로운 것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룻밤 휴식 후 이 교수님과 레아는 저를 첫 번째 한국 역사 유적지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 남한산성이라는 산성으로 향했죠. 산을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길이 가파르고 저는 금방 숨이 가빠지고 있었죠. 레아보다 나이가 많은 이 교수님은 언덕을 쉽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이 여정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 요새는 우리가 걷는 동안 그가 설명했어요. 단지 군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침략되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왔죠. 농부, 선생님, 양반, 여성, 아이들, 심지어 임금님까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방해가 될 뿐이죠. 레아가 노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방법이 계속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것 참 흥미롭지 않나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새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저 벽과 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산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 같았죠.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 물을 공급하는 깊은 우물, 집들, 심지어 궁전까지 보였어요. 위험한 시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말했어요. 성은 주로 귀족과 군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죠. 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한국은 계속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행주라는 또 다른 성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죠. 벽은 유럽 성들처럼 높거나 두껍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교수님은
그 설계가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영리한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은 다르게 싸웠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적보다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각 수비대원은 쓰러지기 전에 많은 공격자를 물리쳐야만 했어요. 그는 공격자들이 한 줄로 걸어야만 했던 좁은 통로를 보여주었어요. 그런 통로 때문에 적의 수적 우세가 무용지물이 되었죠. 또한 수비대가 적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위치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생존이었죠. 한국인 한 명이 죽으면 최소적 10명은 죽어야 했어요. 그것만이 중요한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작은 도서관에서 레아는 저에게 오래된 한국 군사 서적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깔끔하고 선명했죠. 이 궁술 지침을 보세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명예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정확한 측정과 계산뿐이에요. 활을 이만큼 당기세요. 이 각도로 조준하세요. 적이 이만큼 가까이 왔을 때 화살을 놓으세요. 저는 이 책들을 제가 잘 아는 유럽 군사 매뉴얼과 비교해 보고 있었어요. 유럽 책들은 용기와 영광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한국 책들은 효율성과 생존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학회 발표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의 군사적 강점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노트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처럼 잘못된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수천 년 동안 거대한 제국들 옆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힘이나 크기나 운으로 이긴 게 아니었죠. 신중한 계획과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이겨냈던 겁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불편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죠. 어쩌면 27년 동안 가르쳐온 전쟁과 생존에 대해 더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 도시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 이론에 따르면 여러 번 사라졌어야 할 도시가 어떻게든 여전히 서 있었죠.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짧은 방문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오늘 이 교수님과 레아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살수라는 강이 있는 곳이었죠.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어두운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우리를 향해 세차게 불고 있었죠. 진흙밭을 걸으면서 제 신발과 양말은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안경에는 물방울이 맺혀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죠. 따뜻하고 건조한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교수님은 폭풍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날씨가 딱 좋아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젖은 소매로 안경을 닫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기가 고구려 군사들이 100만 수나라 군사들을 물리친 곳이에요. 당시 수나라 군대는 한국 전체 인구의 5배나 되는 규모였죠. 저는 평화로운 계곡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투가 있었다는 게, 특히 수적으로 열세였던 쪽이 이겼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떤 군대도 자기보다 5배나 큰 적을 이길 수는 없는데요. 이 교수님은 우리를 둘러싼 언덕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 우리가 서 있는 진흙 땅을 가리켰어요. 고구려 장수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는 작은 군대로는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 군대가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상류에 있는 댐을 무너뜨렸어요. 물이 급류처럼 흘러내려 중국 군사들을 이 좁은 계곡에 가두어 버렸죠. 저는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100만 명의 군사들이 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있다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이요. 원래는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엄청난 수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고구려 궁수들이 저 언덕에서 화살을 쏘았어요. 중국 군사들은 움직이거나 도망칠 수도 없었죠. 그들의 우월한 수적 우세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비를 맞으며 그곳에 서서 저 자신도 춥고 갇힌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꾀가 아니었어요. 전쟁 자체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이었죠. 한국인들은 적보다 더 강해지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적의 강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몸을 말리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그곳은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노란빛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죠. 주인이 우리에게 따뜻한 국을 가져다 주었는데 시원한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레아는 국을 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평생 큰 나라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 연구해 오셨죠?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런 전쟁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질문이 저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전쟁 역사를 가르친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정복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지 생존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가 어떻게 카르타고를 무찌르는지는 연구했지만 작은 국가들이 강력한 이웃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견디는지는 연구하지 않았죠.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이라는 유명한 한국 장군이 있어요. 그는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생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영광을 위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의 한국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을 방문했어요. 저는 그가 1590년대에 일본 해군과 싸웠다는 것을 배웠어요. 10배나 되는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해전에서 지지 않았죠. 그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은 이미 한국에서 퇴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돕고 있던 중국 장수는 일본군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들을 그냥 떠나게 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일본군을 추격했어요. 이 마지막 전투 중에 그는 총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어요.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적이 이미 떠나고 있는데 왜 싸웠을까요? 제가 이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생존이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대답했어요. 내일에 관한 문제죠. 이순신은 도망친 적들이 다음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죠. 학회는 이제 이틀 후였고 저는 원래 유럽의 군사력에 관한 평소 발표를 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발표가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발표 내용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목은 이랬죠. 생존의 수학. 한국이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 서울 위로 해가 뜨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래된 사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거였죠. 전쟁은 단지 다른 이들을 정복할 만큼 강해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살아남을 만큼 똑똑해지는 것이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생존을 과학으로 수천 년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살아있게 한 인내의 수학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아침 햇살이 도시 전체로 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에 따르면 이곳은 역사에서 여러 번 사라졌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한국인이었죠. 저는 어떤 학술 이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지혜를 발견한 거였죠. 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깔끔한 줄로 앉아서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무대 뒤에 서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새로운 발표 자료가 손에 들려 있었는데 이전에 가르쳤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죠.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밝은 조명 때문에 청중을 보기 어려웠지만 제 동료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한 나라가 항상 약한 나라를 이긴다고 가르치던 엄격한 독일 교수로 저를 수년간 알아온 사람들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27년 동안 전쟁은 힘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더 큰 군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돈을 가진 나라가 보통 이기죠. 그게 제가 믿었던 것이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고 있었어요. 이건 한스 밀러 교수에게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죠. 한국에서 방문했던 장소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생존을 위해 일했던 산성, 작은 한국 군대가 거대한 중국 군대를 물리쳤던 살수강의 좁은 계곡, 이순신 장군의 배들이 훨씬 더 큰 일본 함대로부터 한국을 보호했던 해안 지역들이요. 한국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작은 나라가 여러 번 삼키려 했던 거대한 이웃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언어, 문자 체계,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한국의 전쟁 전략이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건 영광이나 정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생존에 관한 것이었죠. 항상 다음 세대의 한국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그들은 적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대신 적의 강점을 쓸모없게 만들었죠. 적은 수의 군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각 군인이 쓰러지기 전에 적 10명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건 영웅적인 환상이 아니라 생존의 수학입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때 수년간 저와 논쟁해온 옥스퍼드의 호프만 교수가 일어섰죠. 이건 그저 감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가 찡그리며 말했어요. 작은 국가들은 전략이 아니라 운과 지리적 요소 덕분에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큰 화면에 연결하고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 데이터는 역사 속에서 큰 제국들과 이웃한 작은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흡수되거나 파괴되었어요. 한국을 제외하고요. 이건 운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전략적 사고입니다. 긴 토론이 이어졌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제 새로운 생각에 동의했고 다른 이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참여하고 생각하고 오래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수년 만에 학술 환경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 교수님과 레아와 함께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물은 잔잔했고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는 제 앞에서 이 강가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향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세대들이요. 여기 왔을 때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이 교수님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중요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남기만 하면 됐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레아가 물었어요. 저는 제 교실, 학생들, 이제는 너무 불완전해 보이는 예전 강의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 연구, 제 가르침, 역사에 대한 제 이해가요. 저는 평생 망치를 연구해왔어요. 이제는 모루를 이해해야 할 때예요. 다음 날, 제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했어요. 아래쪽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반도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공책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강의 노트가 아니라 책의 개요였죠. 생존 전략가. 작은 국가들은 어떻게 견디는가? 한국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저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오랜 도전을 견뎌낸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때로는 진정한 힘이 지배가 아니라 끈기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저 한스 밀러는 한 사람으로 베를린을 떠났다가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명확한 이론과 단순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제 편안한 세계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복잡하고 더 진실되며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제 자신의 강을 건너고 제 자신의 전투를 치르고 변화된 채로 나왔어요. 저는 다시는 세상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었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